지난 몇 세기 동안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아직 그 비밀을 모두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5%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5%는 우리가 보거나 감지할 수 있고 따라서 연구할 수 있는 소위 일반 물질을 나타냅니다. 암흑 물질 또는 암흑 에너지는 나머지 9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암흑 물질이 지배적이라면 그 성질과 은하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얼마나 큰가? 한계가 있을까? 우리는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에 살고 있을까? 그리고 우주의 가장 먼 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이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진 암석 행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특히 탐나는 별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웃 태양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주의 이 신비한 부분을 탐험하기 위해 떠나기 전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고대부터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별을 찾기 위해 밤하늘을 스캔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 별을 식별하고 지도를 작성하는 엄청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작업은 생각과는 달리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은하계는 끊임없이 자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20년에서 1930년대에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자 중 한 명인 허블이라는 사람은 먼 은하들의 거리 속도가 양수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은하들이 항상 서로 멀어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허블의 법칙은 은하 또는 다른 먼 천체의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 우리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허블은 또한 연구한 은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크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물체의 광도입니다. 어떤 천체는 육안으로도 비교적 잘 보이는 반면 어떤 천체는 빛을 거의 또는 전혀 발산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광년 떨어진 희미한 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술적, 과학적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주를 지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의 우주론적 모델에 따르면 그 경계는 지구에서 450억 광년, 즉 4,5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부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주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연구팀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지도인 코스믹 플로우 4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도에는 성장하는 우주에 퍼져 있는 5만 6천 개 이상의 은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8가지 다른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은하들 사이의 거리, 그리고 거리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우주의 기원은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우주의 팽창에 대한 계산은 가능해졌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는 수만 개의 은하를 연구한 후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었던 정밀도로 은하의 팽창 속도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스믹 플로우 4 덕분에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유명한 빅뱅의 출현에 대한 가상의 날짜가 더욱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다다랐을까요? 현재 우리의 관측은 빅뱅 당시 생성된 빛이 커버하는 거리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 거리 이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우주의 한계가 있는지, 우주가 완전히 평평한지 또는 반대로 곡선인지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한한 것의 중심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 은하수가 50개 이상의 은하로 이루어진 은하단인 로컬 그룹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성단은 700만 광년 이상 뻗어 있으며 더 큰 성단인 천여자리 성단의 주변부에 위치합니다. 천여자리 성단은 100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며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성단은 직경이 1억에서 2억 광년이고 수백 개의 은하단을 포함하는 더 큰 성단인 국부 초은하단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국부 초은하단이 우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의 발견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그들의 발견은 우리가 속한 국소 초은하단의 크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는 10만 개의 대형 은하가 모여있는 초은하단에 하나의 엽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라니아케아로 명명된 이 지역 초은하단은 실제로 5억 광년 이상 뻗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은 라니아케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은하수가 우주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광대함 앞에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합니다. 지구는 전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이웃 태양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를 연구한 많은 과학자들의 희망입니다. 이 태양계가 라니아케아 규모로 우리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4.244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속 6만 1000km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저 1호의 탐사선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탐사선이 라니아케아에 도달한다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에 27만 배에 달하는 27만 천문단위, 즉 7만 년입니다. 따라서 프록시마 켄타우리 탐험을 제안하고 여러분을 둘러싼 우주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도록 여행을 떠나도록 초대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여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여행은 짧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름길을 택할 기회도 있을까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우주의 영역을 향한 성간 여행을 시작합시다.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를 떠나 태양, 수성, 금성을 뒤로하고 붉은 모래 언덕에 있는 행성 화성에 도착해 봅시다. 화성은 질량이 지구보다 10배나 적은 텔루르 행성, 즉 암석 행성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표면을 덮고 있는 산화철이 풍부한 먼지 때문에 붉게 보입니다. 수분이 공급되면 산화철은 녹으로 변하여 이웃 행성의 황토색이 됩니다. 이 때문에 화성은 고대부터 전쟁과 연관되어 왔으며 로마 신화에서 전쟁의 신을 가리키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화성의 극지방은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희끄무레한 층으로 영구적으로 덮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의 봄이 시작될 때 태양에 노출된 북극의 얼음은 숭고해집니다. 즉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숭아른 얼음은 대량의 먼지를 휘젓는 바람을 일으키는 기단을 생성하고 행성 규모의 먼지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성은 지구와 달리 판구조론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화산의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구에서는 지각의 멘틀의 하스팟에 따라 움직이며 용암을 지표면으로 배출하여 작은 화산을 연속적으로 형성합니다. 화성에서는 용암이 한 지점에 쌓여 높이가 15km가 넘는 거대한 화산을 탄생시켰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올림푸스 몬스는 고도 21,000m 이상의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날 붉은 행성은 내부 지질 활동의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산사태, 극지방의 CO2 간헐천, 지진, 작은 용암 흐름만 계속 발생합니다. 화성을 뒤로하고 여정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다음 행성에 도착하기 전에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에 위치한 주요 소행성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는 1억 5천만 개 이상의 천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소행성인 외소행성 세레스를 볼 수 있습니다. 목성은 그 크기와 표면에 격렬하게 몰아치는 폭풍으로 인해 인상적입니다. 이 가스 거인은 태초부터 천문학자들에 의해 관찰되어 왔지만 그 본성과 위성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목성은 가스 거대 행성입니다. 주로 가벼운 가스인 헬륨과 수소를 중심으로 95%의 가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합니다. 그 부피는 지구의 1321배에 해당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의 신 제우스의 이름을 딴 목성은 태양에서 5번째로 먼 행성입니다. 목성계에는 크기, 모양, 구성이 다양한 69개의 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성의 이름을 기르기 위해 목성의 위성들을 통칭하여 목성위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 가장 큰 4개의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갈릴리 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개의 위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이며 가니메데는 수성보다 더 큰 위성입니다. 또한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등 3개의 위성은 핵과 멘틀의 경계 또는 그 부근에 내부 바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뜻한 물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위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멀리 떨어진 가스 거인 토성 주변에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고리와 위성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토성계는 위성수에서 목성보다 앞서며 82개의 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위성은 희미한 이 링에서 토성에 가깝게 공전하는 큰 내부 위성과 이 링 너머에 있는 큰 외부 위성의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토성으로부터 거리 순으로 미마스, 엔슬라두스, 테티스, 디오네, 레아, 타이탄, 자페투스입니다. 태양계를 가로질러 멀리 떨어진 얼음 거인들과 합류하기 위해 태양계를 계속 횡단해 봅시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도 아니고 생명체에 가장 유리한 환경도 아니며 가장 널리 알려진 행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얼음 거인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성이며 그 본질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천왕성은 해왕성과 함께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한 얼음 거대 행성입니다. 천왕성은 우리 별에서 약 3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태양에 대해 7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왕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암모니아, 메탄 등
휘발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멘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액체와 고체 사이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얼음이라고 불리며 따라서 얼음 거대 천왕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해왕성도 얼음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우리 별에서 가장 먼 행성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격렬한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기원을 알 수 없는 푸르스름한 색조와 다이아몬드 샤워로 놀라운 불을 숨기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내부 구성은 천왕성과 비슷합니다. 해왕성은 철과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암석 코어가 고체에서 액체로 이르는 다양한 상태의 물, 메탄, 그리고 탄화수소로 둘러싸여 있다고 믿어집니다. 해왕성은 수소, 헬륨, 메탄으로 이루어진 대기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 84%, 헬륨 12%, 메탄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모니아, 에탄, 아셀리텐이 미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메탄은 붉은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해왕성을 파란색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해왕성의 특징적인 파란색은 청자색에 가깝기 때문에 메탄만이 이 색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메탄만 있다면 해왕성은 천왕성과 같은 청록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화학 원소가 이 특징적인 색상을 담당합니다. 이 수수께끼는 뒤로 하고 계속 진행합시다. 태양계를 떠나기 전에 우리 태양계에는 몇 개의 행성이 있는지 아시나요? 이론상으로는 8개가 있지만 최근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매우 신중한 9번째 행성이 우리의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19세기부터 가상의 행성이 일부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왕성 궤도에서 특정 불규칙성이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9번째 행성이 중력에 의해 천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태양계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외산 모델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계에 도달하기 위해 5번째 가스 행성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행성 X, 행성 9 또는 니비루라고 불리는 이 행성은 태양계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해왕성보다 태양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카이퍼 벨트에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존재한다면 지금도 우리 태양 주변에 진화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그 경로를 가로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적어도 오늘날에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소행성이나 해성을 건너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여정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텅 비어있지만 일부 지역은 건너기에 더 섬세하며 특히 앞서 본 화성과 목성을 분리하는 소행성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소행성대는 주로 암석 파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거주 지역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감탄하고 있는 영역은 카이퍼 벨트입니다. 이 벨트는 우리 태양계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이 주변에는 명왕성, 마케마케, 하우메아라는 3개의 외소 행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메탄, 암모니아 또는 얼음 상태의 물로 구성된 미래 해성들로 가득합니다. 대부분이 작은 경우 일부는 우주 여행자에게 실제 위험을 나타내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경이 100km 이상인 천체는 7만 개 이상입니다. 이러한 천체의 대부분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궤도를 따르지만 일부는 언제든지 궤도를 변경하고 완전히 무정부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천체는 대기권으로 바로 진입하는 궤도를 그리기도 합니다. 태양에 접근하면 물체의 구성 요소가 가열되어 발화합니다. 그런 다음 혜성은 두 개의 꼬리로 분리된 이중 머리카락으로 장식됩니다. 먼지로 이루어진 첫 번째 꼬리는 노란색이고 가스로 이루어진 두 번째 꼬리는 푸르스름합니다.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녹아 머리카락이 하늘을 가로질러 3천만에서 8천만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지름길, 즉 웜홀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웜홀을 이용하면 길고 험난한 여정을 피하면서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웜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화 팬이라면 아주 멀리 떨어진 두 지역을 연결하는 터널처럼 우주에 서로 다른 두 평면을 연결하는 원통형의 형태를 띠는 이 가상의 현상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주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웜홀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육교처럼 웜홀은 우주를 가로지르는 멋진 지름길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간의 통로를 빌려서, 즉 스타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 여행자는 우주의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연결하면서 이동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웜홀의 존재가 아직 이론에 불과하다면 웜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자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카이퍼 벨트를 건너면 멀리서 미니 블랙홀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탐험가로서 실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신비로운 우주의 영역으로 향합시다. 웜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웜홀은 형언할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굴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더 거대하고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반대편에서 빛이 발산됩니다. 웜홀 반대편에 위치한 우주의 먼 곳에 있는 별들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깔때기처럼 회전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좁은 목구멍으로 밀어넣는 이 구조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벽이 불안정하게 왜곡되는 것처럼 보이는 빛나고 있는 중독성 있는 터널 모양을 취합니다. 시공간이 우리와 함께 노는 이 구불구불한 통로에서 우리는 기준점이 줄어들고 자유낙하를 하며 전례 없는 가속을 겪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는 혼란에 빠집니다. 다행히도 이 당황스러운 느낌은 장관을 이루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터널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전에 통과했던 것과 비슷한 입구를 통과합니다. 이 우주적 경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 반면에 우리의 새로운 환경은 다시 항성적 평온을 되찾아 우리 눈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광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밤 하늘을 덮고 있는 88개의 별자리 중 가장 큰 별자리 중 하나인 켄타우루스 별자리에 도착했습니다. 15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남반구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로 남반구 하늘에 밝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라틴어로 센타우로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현명한 켄타우로스 중 하나인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키론의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지도를 보면 켄타우로스의 머리는 모든 별자리 중 가장 큰 히드라 자리의 꼬리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며 다리 사이에는
가장 작은 남10자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 면에서 이 순위가 화려한 별무리를 주취하는 것을 막진 못합니다. 또한 은하수에 위치한 센타우루스 자리는 서쪽에는 전갈 자리, 동쪽에는 거대한 배인 아르고 자리가 위웃하고 있으며 1750년대부터 3개의 작은 별자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탐험으로 돌아가서 이 별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필연적으로 가까운 별의 중요한 광도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별이 우리 태양과 너무 닮아서 태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방금 통과한 웜홀은 우리를 전체 켄타우루스의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알파 켄타우리 A 지역으로 순간이동시켰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초 만에 4광년 이상을 이동했고 이제 별자리의 남측에서 우주의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로 뒤덮인 빛나는 후광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밀도가 발산됩니다. 잠시 관찰하고 나면 이 후광이 먼지구름이나 다른 성당들과 교차하며 다른 별들보다 더 반짝이고 구릿빛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센타우루스 별자리의 중심, 우리 위치 너머에 위치한 이상한 길쭉한 은하인 센타우루스 A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그룹 외부에 있는 독특한 별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1240만 년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NGC 5118이라고 불리는 센타우루스 A 은하인데 이제 그 전체 모습을 감상하면서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하는 우리 위치에서 1200만 광년 이상 떨어진 지역 그룹 외부에 있습니다. 지름이 9만 광년이 넘는 거대한 은하입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은하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타원 은하일까요? 아니면 렌티큘러 은하일까요? 과학자들이 아직 정확한 유형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반면에 문자 A와 연결된 이름은 켄타우루스 별자리에서 발견된 가장 강력한 무선 소스로 지정합니다. 또한 2개의 반타원형 성운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로 잘리고 넓은 어두운 띠로 분리된 특이한 모양으로 인해 햄버거 은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약 5,500만 배에 달합니다. 불균형한 크기가 이 은하의 특이성을 설명해줍니다. 이 전파 은하는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은하 중 하나입니다. 수소와 산소 복사에 방출되는 빛은 눈을 멀게 합니다.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고밀도 물질은 흡수되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 에너지가 중심부의 중요한 광도, 강력한 전파 방출 그리고 이 은하 특유의 거대한 제트기를 유발합니다. 엑스레이와 전파 방출의 원천인 이 제트는 내부에서 분당 900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며 100만 광년 이상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그 팽창은 대부분 오래된 붉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많은 항성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반의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타원형 은하처럼 보이지만 그 모양은 예상만큼 매끄럽지 않습니다. 넓고 불규칙한 어두운 물질의 띠가 중심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띠는 먼지, 젊은 별, 다량의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거의 제트기 라인에서 은하핵에서 첫 번째는 약 3만 광년, 두 번째는 6만 5천 광년까지 확장되는
두 개의 붉은 필라멘트 그룹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젊고 뜨거운 별들의 진정한 보유관입니다. 지역 그룹 너머에 위치하고 하늘에서 5번째로 밝은 은하이지만 달의 가시 직경의 거의 20배에 달하며 남반구 또는 저북 위도에 있는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강력한 전파 방출과 결합된 이 특이한 구조는 더 작은 나선 은하와 중력 인력으로 인해 너무 호기심 많은 이웃을 흡수하여 100개 이상의 별 형성 영역을 포함하는 이 먼지뜸한 증거로 남긴 작은 나선 은하와 켄타우루스 A 사이의 충돌이 발생했음을 암시합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이 괴물은 수억 년 동안 소화되어 이 독특한 광경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은하는 초고 에너지 우주선의 원천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1500개 이상의 구상 성단이 함께하며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별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금속이 풍부하여 은하의 주축을 중심으로 자전 운동을 하는 반면 금속이 부족한 다른 성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은하의 서로 다른 구성은 두 개의 뚜렷한 나이와 서로 다른 태도를 시사하며 너무 가까워진 두 은하 사이의 합형 가설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제 켄타우루스 별자리에 있는 또 다른 구상 성단을 살펴봅시다. 180도로 회전하여 NGC 5139로 알려진 오메가 센타우리를 살펴봅시다. 지름이 약 150광년인 영역에 1000만 개 이상의 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 때문에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거대하며 가장 밝은 구상 성단입니다. 질량은 태양 질량 약 500만 개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대형 구상 성단보다 10배 더 거대합니다. 거의 작은 은하만큼이나 거대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천체에 대해 처음 묘사한 것은 특이한 특성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고 별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가 대형 망원경의 도움으로 비정형 구상 성단으로 인식된 것은 1830년대였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적어도 200개의 다른 구상 성단이 되었지만 오메가 센타우리는 다른 성단보다 두드러집니다. 그 특성으로 인해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하수와 접촉하여 붕괴했을 외소 은하의 중앙 잔재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다양한 별들의 존재로 인해 강화됩니다. 일부는 120억 년이 된 반면 다른 일부는 훨씬 더 젊습니다. 중앙 영역에는 별이 너무 많아서 0.1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의 중심에는 중간 질량의 블랙홀이 있다는 것으로 의심되기도 합니다. 또한 회전 속도가 일반적인 구상 성단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타우리 별자리에 위치한 놀라운 천체 중 하나는 온도가 영하 272도에 불과한 우주에서 가장 추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하 272도, 즉 절대 0도보다 1도나 높습니다. 바로 분메랑 성운입니다. 양극성 센타우루스 성운 또는 나비 성운으로도 알려진 이 성운은 지구에서 약 5,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행성 성운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00년 동안 태양 질량의 거의 1.5배를 이룬 수명이 다한 별이 질량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계속해서 물질을 내뿜고 가스는 그 너머로 계속 팽창합니다. 그런 다음 먼지와 가스 구름을 형성하여 빛을 발합니다. 성운은 팽창 중이며 초속 약 160km의 속도로 팽창합니다. 성운의 중앙 부분이 지구에서 모래시계처럼 보이면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양은 고밀도 먼지와 큰 분자 가스 구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998년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미지는 나비 넥타이 모양이 착시 현상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분메랑 성운을 둘러싼 가스 구름은 실제로 구형입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별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우리의 목표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방향을 돌려 남측 별자리인 센타우리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을 향해 가면 어떨까요? 삼중 성계인 알파 센타우리를 자세히 살펴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4.3광년, 즉 약 25,000억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지 않아 최초의 항성 이웃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세 개의 태양을 가진 이 시스템을 연구해 봅시다. 먼저 이중성인 알파 센타우리 AB를 살펴봅시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별은 쌍성계입니다. 두 별은 80년 주기로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공전합니다. 편심 궤도로 인해 두 별의 상호 거리는 11천문 단위에서 거의 36천문 단위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밝은 별은 알파 센타우리 A 또는 리길 켄타우루스로 아랍어로 켄타우로스의 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별은 시리우스, 카누푸스, 아쿠투루스에 이어 밤하늘에서 네 번째로 밝은 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약 46억 년으로 추정되는 이 별은 크기, 질량, 나이 면에서 우리 태양과 쌍둥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타우리 A는 비슷한 스펙트럼 유형인 G2V입니다. 이 황외성은 자전을 완료하는 데 약 22일이 걸리며 따라서 속도는 초속 2.7km입니다. 우리 태양과 닮은 모습 때문에 많은 영화 속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아바타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 영화에서 판도라는 알파 센타우리 A 주위를 공전하는 폴리페무스라는 가스 거인의 외계 행성이며 인간형 존재인 나비족은 이 외계 행성에서 비정형 동식물과 밀도가 높고 지능적인 식물과 함께 최고의 방식으로 진화해 나갑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질서를 발견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런 태양계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사의 찬드라 엑스레이 천문대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엑스레이 조사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우리 태양보다 알파 센타우리 A 주변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제 이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행성이 진화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유럽 남부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은 알파 센타우리 A 근처에서 밝은 반점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설에 불과하지만 후보 행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왕성보다 작은 뜨거운 행성이며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계의 두 번째 별인 알파 센타우리 B는 어떨까요? 우리 태양과 비슷하지만 톨리만이라고도 알려진 이 두 번째 별은 이웃 별보다 조금 더 작고 밝기도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도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0.9배, 광도는 0.5배 미만이며 주요 서열은 스펙트럼 유형 K1에 속하기 때문에 주황색에 가까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별보다 오래된 이 별은 약 60억 년 전의 별입니다. 또한 예상 회전 속도가 초당 1.1km에 불과한 저속 회전자 범주에 속합니다. 알파 센타우리 B는 자전을 완료하는 데 36일이 걸립니다. 광도는 이웃 항성보다 낮지만
이 이중 항성계에서 가장 밝은 X선 방출원입니다. 이 별은 우리 태양보다 차갑기 때문에 그 환경에 거주 가능한 행성이 존재한다면 지구가 태양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워야 합니다. 알파 센터우리 B를 도는 두 개의 후보 행성이 연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행성인 알파 센터우리 BB는 2012년에 발견되었지만 2년 후 그 존재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인 알파 센터우리 BC는 여전히 후보 행성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성과 너무 가까워 생명체의 흔적을 찾거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별에서 0.7에서 1.2 천문 단위로 떨어진 행성을 계속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알파 센터우리 시스템에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파 센터우리 A와 B의 화학 성분으로부터 암석 행성의 구성을 추정하여 알파센 어스라는 가상의 행성의 광물학, 내부 구성, 대기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성은 여러 면에서 지구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사를 계속하면서 이 삼중 항성계의 마지막 별인 프록시마 센토리의 C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보통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마침내 수천 개의 빛으로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광년이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이 별은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평균 광도는 우리가 방금 탐사한 두 개의 이웃 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실제로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적색 주 계열성을 나타내는 스펙트럼 유형 M5.5V의 붉은 별입니다. 반면에 총 광도가 태양 광도의 1000분의 1에 해당한다면 방출하는 에너지의 85%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에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2700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질량은 태양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반지름은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가장 가까운 동료들보다 훨씬 작습니다. 실제로 알파 센타우리를 구성하는 두 별은 우리 태양에 훨씬 가까운 질량과 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양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 때문에 중심별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광도가 낮아서 밤하늘에 발견하기 어려운 이 별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었으며 191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별은 54만 7천 년마다 알파 센터우리 AB 주위를 공전합니다. 따라서 예상 회전 속도가 초당 0.1km 미만인 저속 회전자 범주에 속합니다. 이심률이 0.5인 경우 중앙쌍으로부터 거리는 약 4,300에서 13,000 천문 단위 또는 약 0.2광년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약 48억 5천만 년, 즉 우리 태양보다 거의 10억 년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별은 작더라도 마지막 말을 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태양은 대략 100억 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하지만 프록시마는 그 특성으로 인해 1000억 년 이상 주계열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자들은 질량이 태양의 0.25배 미만인 별은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수소 융합으로 인해 별의 헬륨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별은 점점 작아지고 뜨거워지며 색이 점차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 별의 활동은 처음 보이는 것만큼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오르는 별이라고도 불리는 이 별의 밝기는 몇 분 동안 갑자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심부의 대류 과정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화려한 불빛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활동으로 인해 대기가 매우 혼란스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몇 개 크기를 능가하는 엄청난 크기의 폭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2700만 도를 추가하여 엑스레이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 태양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이며 442일에 걸쳐 변화합니다. 이 별은 또한 7년마다 정점에 도달하는 항성 반점의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점은 태양 흑점과 마찬가지로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표면의 어두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기장은 이온화된 가스로 구성된 플라즈마의 흐름을 감소시켜 표면의 반점을 생성하며 때때로 전체 표면의 거의 5%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장의 존재와 그 영향에 대해 점성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이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의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행성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행성이 소위 거주 가능 영역에 있으며 저는 우리가 즉시 그곳으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태양이 3개 있는 이 행성을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이미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구를 제외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초의 행성이 될 수 있는 이 행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를 B로 가보겠습니다. 이 행성의 발견은 2016년 천문학계를 뒤흔들었지만 케플러의 이론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프록시마 켄타우리와 같은 M형 항성 궤도를 도는 지구 크기의 잠재적 거주 가능 행성을 적어도 1개 이상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정교한 기술로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외계 행성은 지구가 태양보다 항성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중심 별과의 거리가 750만 킬로미터에 불과해 20배나 더 가깝습니다. 이 거리는 수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면 공전 주기가 상당히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1년은 별 주위를 완전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11.2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적색 외성을 공전하기 때문에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소위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합니다. 행성이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필요한 특성을 상기해 봅시다. 항성으로부터의 거리는 프록시마 켄타우리 B의 그런 경우처럼 얼어붙은 물보다 높은 표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암석 행성의 크기는 지구보다 약간 더 큽니다. 반경은 지구의 1.08배, 질량은 1.27배로 추정되어 슈퍼지구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 행성은 우리 달과 마찬가지로 항성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기가 있다면 질소와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지구와 매우 유사할 수 있습니다. 200km 깊이의 물 바다로 덮여 있을 수 있으며 이 물은 행성의 차가운 면, 즉 우주를 향한 면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액체 형태의 물이 표면에 축적되는 것이 생명체의 출현에 필수적 조건이라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 지구 표면의 생명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흑체 온도,
즉 대기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온도가 섭씨 39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기가 없는 지구의 온도인 섭씨 18도보다 약간 낮아 보입니다. 이 현상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2000배 더 강한 매우 격렬한 항성 바람을 보내는 별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암흑면은 말할 것도 없고 나쪽도 아닌 이 두 영역의 경계 지역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종단선 또는 황혼지대로 알려진 이 거주 가능 영역은 매우 더운 쪽과 매우 추운 쪽 사이에 위치하며 온도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지구에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400배나 많은 양의 자외선과 X선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지표 생명체에게는 유리하지 않지만 지하 생명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 점성학계를 뒤흔든 사실이 있습니다. (60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늘에서 전파 신호를 탐색해왔고 2019년 4월과 5월 사이에 호주 파크스 천문대에서 프록시마 켄타우리를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이 우주 지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전파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의 희망대로 외계인의 방송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이 신호는 BRC-1으로 명명되었으며 그 출처를 밝히기 위해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우주에서 온 진부한 잡음일 수도 있고 지구에서 온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기묘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식별할 수 없었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혼의 광도를 가진 이 행성에서 타오르는 별과 수평선에 별이 많은 듀오로 구성된 다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한 꿈을 꾸고 영화 제작자에게 웅장한 영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프록시마 켄타우리 근처에 있는 유일한 행성일까요? 현재로서는 프록시마 궤도를 도는 다른 행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보다 훨씬 크지만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프록시마 켄타우리 C 또는 더 간단히 프록시마 C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별에서 약 1.5 천문 단위로 떨어져 있으며 이는 화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항성으로부터 2억 2,5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화하는 슈퍼지구 또는 미니 해왕성형 행성입니다. 질량은 지구의 7배에 달하며 공전 주기는 1907일입니다.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 존재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설명은 아직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슈퍼지구가 만들어내는 밝기보다 훨씬 더 높은 밝기는 후보 행성의 이미지를 발표한 이탈리아 국립 천체 물리학 연구소의 천문학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수집된 이미지는 훨씬 더 큰 크기, 즉 목성 직경의 5배 이상인 행성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수는 프록시마 C가 텔루르 행성이 될 수 없으므로 가스 거성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텔루르 행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행성의 과도한 광도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성이 얼음고리 시스템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성이 상당한 구름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빛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슈퍼지구가 크기에 비해 왜 그렇게 밝게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스 거성이든 슈퍼지구이든 프록시마 C는 프록시마 B와 달리 불행히도 거주 가능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항성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추운 슈퍼지구의 범주에 속하며 표면 온도가 섭씨 233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항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슈퍼지구는 행성 형성 이론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은 과학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궤도를 도는 이 두 행성의 발견은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계를 연구하기 위해 칠레에 위치한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행성 자체는 관측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별 프록시마의 주기적인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이 움직임이 오일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발견은 분명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이 별은 가까운 주변에 있는 행성 궤도에 의해 아주 약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100일 동안 분석을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행성이 이 별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터우리 뒤로 명명된 이 새로운 후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 행성은 미니 지구에 비유할 수 있는 매우 작은 행성으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토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과의 거리는 약 400만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외계 행성 중 가장 가벼운 이 행성은 별과 너무 가깝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C와 마찬가지로 불행히도 소위 거주 가능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이웃 항성에는 흥미로운 신세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별이 우연히 다중 행성계를 가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같은 범주의 별, 즉 적색 외성에 속하는 모든 별은 아마도 자체 행성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것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또한 칠레 ALMA 천문대 과학자들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주변에 먼지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이 이론을 확인했습니다. ALMA 데이터는 별 주변의 차가운 먼지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행성이나 다른 천체로 응집되지 않은 물질의 잔해로 이루어진 이 먼지는 암석과 얼음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다양하여 먼지 한 알 크기일 수도 있지만 드물게는 지름이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소행성 크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는 별에서 수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이는 별과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B 사이의 추정 거리를 훨씬 뛰어넘는 거리입니다. 이 벨트의 총 질량은 지구 질량의 100분의 1로 추정됩니다. 태양계 외곽에 있는 카이퍼 벨트와 마찬가지로 이 벨트는 섭씨 영하 230도 정도로 매우 낮은 온도가 특징입니다. 더욱 놀라운 또 다른 발견은 천문학자들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이전 벨트보다 10배 더 먼 두 번째 벨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벨트의 성격에 대한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중심별에서 그렇게 먼 거리에 위치한 이 두 번째 벨트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복잡한 행성계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을까요? 전 세계 연구자들은 여전히 밝혀내야 할 비밀이 많습니다. 특히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차세대 대형 지상 망원경이 유망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위성과 나사의 보이저 1, 2호 탐사선이 수집한 데이터와 결합하여 이 먼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추적을 통해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다른 행성을 호스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까요? 그중 하나에는 이미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직 발견하고 탐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사람들이 하려는 일입니다.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처음에 지원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가 한 예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우리 태양과 가장 가까운 태양계로서 미래 우주 탐사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복잡한 행성계가 이곳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점성가들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간 여행은 가상의 여행입니다. 아직 어떤 장치도 그렇게 먼 행성계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인간은 더더욱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프로젝트가 개발 중입니다. 이 마지막 프로젝트는 발표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향후 수십 년 내에 실현 가능해질 것입니다. 2016년 4월 12일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러시아 기업가 유리 밀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이 프로젝트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획기적인 스타샷 프로젝트입니다. 1억 달러의 민간 예산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알파 센토우리 행성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수천 그램 규모의 로봇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칩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체 지산 광선을 쏘아 올려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광속의 약 20%에 달하는 예상 속도 덕분에 이 나노 운반선 또는 나노 공해품은 발사 후 20년 내에 알파 센터우리 근처까지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 탐사선인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의 속도보다 1000배 이상 빨라질 것입니다. 많은 기술적 난제를 안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20년 이내에 이 나노선들은 유망한 별개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근처에 있는 행성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 지역을 훨씬 더 면밀히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 어떨까요? 우주의 다른 거주 가능 지역으로 가는 길. 이렇게 먼 거리를 단시간에 탐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직 가능합니다. 두 팀으로는 나뉘어 일부는 소형화된 우주 탐사선에 집중하고 다른 팀은 레이저 송신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의 기동성과 안정성, 에너지원과 배터리, 수집된 데이터의 복구, 레이저의 광속과 성관 환경에 대한 저항성 등 전례 없는 우주 탐사와 관련된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업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노 탐사선의 우주 도체 구조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기술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탐사선을 추진하기 위한 도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10년에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는 이미 탐사선 이카로스를 발사할 때 태양열 돛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양쪽 돛의 길이가 14m에 달하는 연으로 우주에서 몇 달 동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돛은 태양광 전지와 입자에 민감한 특수 물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광자가 돛에 부딪혀 복사 압력을 가하여 우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탐험의 경우 성간 항해에 관한 것입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태양 에너지가 감소하면 금방 부족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양 에너지를 매우 강력한 지상 레이저 빔으로 대체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강력한 레이저 빔으로 추진되는 돛은 매우 얇으면서도 레이저 빔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 탐사선을 목적지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광선의 힘에 의해 찢어지거나 녹지 않아야 합니다. 탐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3m 너비의 돛의 최적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낙하산과 마찬가지로 장력을 제한하고 찢어질 위험을 줄이려면 캐노피의 깊이와 폭이 비슷해야 합니다. 캐노피의 다양한 소재도 세심한 연구의 대상입니다. 산화 알루미늄과 이황화 몰리브덴의 초방막층으로 구성된 돛은 레이저에 의해 생성된 복사압을 축적하여 많은 수의 광자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광자가 많을수록 추진되는 물체는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극한의 온도에 더 많이 견뎌야 합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는 이웃태양계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희망을 넘어 무엇보다도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수십 년 안에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 있는 하나 이상의 행성을 분광학으로 원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시간을 빌린 우리 인류처럼 우주 정복에 전념하는 우주 탐사가 마침내 실현될 날을 바라는 과학자들의 탐험 욕구를 증가시킬 것임이 분명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은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장 유망한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4.23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켄타우리 별을 공전하는 이 행성은 기대만큼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해 주목받았습니다. 2017년 3월 24일은 프록시마 켄타우리에게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밝기가 약 10초 동안 1000배나 증가한 천체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덜 밝은 섬광도 얼마 전에 관측된 바 있습니다. 총 2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속된 기록적인 플레어는 지금까지 관측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프록시마 B는 이 섬광이 번쩍이는 동안 고에너지 방사선에 의해 폭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정기적으로 태양 플레어를 보인다면 천문학자들은 이번 관측을 통해 프록시마 B의 거주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실제로 프록시마 B가 형성된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이와 같은 플레어는 대기나 바다를 증발시키고 표면을 멸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태양 플레어 동안 프록시마 B는 생명체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프록시마에서는 이미 다른 흑점 폭발이 관측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록시마 B는 대기가 없는 까맣게 그을린 지구, 즉 우리의 쌍둥이 행성인 붉은 행성처럼 황량한 사막의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와 같은 수많은 M급 적색 외성 궤도를 돌고 있는 암석 행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하지만 거주 가능 영역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M 외성은 우리 태양과 비슷한 황색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활동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M 외성에 가까운 궤도를 도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성간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에 하늘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될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하늘의 크기는 아마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놀라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탐험을 통해 우주의 중심부로 뛰어들어 숨막히는 광경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얻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의 발견은 이론을 확인하거나 과거의 추론에 도전하며 필연적으로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며 점점 더 발전하고 성공적인 연구 덕분에 우주 정복에 대한 열망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젠가 성간 탐험을 통해 인간이 우주선에서 탑승하여 신세계를 찾아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